지금 여러분의 미래가 조용히 삭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흐름입니다. 2026년 3월.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의 반등이니 특정 대기업의 수출 호전이 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고 경제부 기자들은 회복의 조짐이라는 단어를 즐겨 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낙관의 커튼 뒤에 숨겨진 차갑고 거대한 진실 하나를 여러분 앞에 꺼내놓으려 합니다. 그것은 주가나 환율, 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어떤 정책으로도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는 인구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올해 2026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출산율은 0.68명대.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25만 명의 인구가 지도에서 증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속도입니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의 수보다 죽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는 뜻이고 이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묻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고. 여기서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 비유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잔혹하고 통제 불가능한 수직 낙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하나씩 뼈를 때리는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오늘 그 잔혹한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습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지표들은 결국 우리 개개인의 식탁 위에서 피눈물로 증명됩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시뮬레이션은 당신과 당신의 이웃에게 정확히 닥쳐올 수 있는 미래의 타임라인입니다. 박 사장은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몸바쳐 일하다 퇴직한 58세 가장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실한 중산층의 표본. 그의 전 재산은 서울 외곽에 있는 매매가 8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하지만 이 중 3억 원은 아직 갚지 못한 은행 담보대출입니다. 퇴직금을 털어 동네에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달라졌습니다. 20대, 30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고객이던 그 세대가 이 동네를 떠났거나 처음부터 이 동네에 오지 않습니다. 매출은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입니다. 인구 감소로 내수 경제가 침체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서서히 발을 뺍니다. 원화 가치는 흔들리고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박 사장의 월 원리금 상환액은 2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카페 월세도 내기 버거운 상황에서 그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영끌로 집을 살 젊은 세대가 사라졌으니까요. 8억이던 아파트는 결국 5억 원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은행은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대출금 일부의 즉시 상환을 요구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 가장은 불과 2년 만에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몰립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웃, 당신의 아버지, 혹은 바로 당신의 10년 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안전할까요? 32세, 소위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대기업 직원. 김대리의 스마트폰에 월급 입금 알림이 뜹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합니다. 세전 400만 원, 실수령 241만 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대폭 올랐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노인들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도 걷잡을 수 없이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각종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금까지 더해지면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가 현실이 됩니다. 김대리는 결혼을 포기합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주말에도 배달 알바를 뜁니다.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김대리 같은 청년들의 지갑이 일제히 닫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 사장 같은 자영업자들의 연쇄 폐업이 가속화됩니다. 공실이 늘어난 상가는 임대료가 떨어지고 건물주의 대출 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절벽 도미노입니다. 고금리 부담, 청년 실질 소득 감소, 내수 소비 증발, 자영업 연쇄 폐업, 부동산 투매 및 폭락, 금융권 부실, 그리고 다시 고금리. 이 악순환의 고리는 어느 한 곳을 끊지 않으면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미노는 이미 첫 번째 패가 쓰러진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지만 결국 버텨냈다. 지금은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느냐?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 지금부터 이 안이한 낙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냉혹한 데이터로 반박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 버블 붕괴를 맞이했을 때 그들은 이른바 부자가 된 후 늙은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간 무역 흑자로 전 세계에 뿌려둔 막대한 해외 자산이 있었고 일본 가계 자산의 60% 이상이 현금과 예금이었습니다.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해도 가계가 직접 파산하는 속도는 더뎠습니다. 버블이 터져도 굶어 죽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우리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5%는 오직 부동산이라는 콘크리트에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 콘크리트마저 무려 19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 즉 빚으로 쌓아 올린 성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30%만 하락해도 한국의 중산층은 곧바로 담보 부족 상태에 빠지고 은행의 추가 담보 요구가 시작됩니다. 일본에는 현금이라는 쿠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그 쿠션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맨몸 추락입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기초과학,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압도적인 기술 독점력을 유지했습니다. 특수화학 소재, 반도체 공정 장비, 정밀 기계. 이 분야들은 중국도, 한국도 쉽게 따라잡지 못합니다. 일본 제조업의 심장은 천천히 뛰었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의 기술 굴기는 매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 지어라는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양쪽에서 동시에 협공을 받는 중입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미국과 인도,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세웁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는 수십 년에 걸쳐 완만하게 진행됐습니다. 사회와 기업, 정부가 대응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율 0.68명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OECD 최하위는 물론 전쟁 중인 국가들의 출산율보다도 낮은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인구 모멘텀입니다. 지금 당장 기적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한다 해도 그 아이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되려면 최소 20년이 필요합니다. 즉, 향후 20년간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은 어떤 정책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일본은 완만한 경사로를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일본이 30년간 막대한 재정 지출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세계 최대의 대외 순채권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에 빌려준 돈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빚을 내도 국채를 사줄 내국인 투자자와 막대한 국부가 뒷받침됐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복지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세금 내는 사람도 줄고 정부의 재정 여력도 함께 쪼그라듭니다. 위기가 왔을 때 국가가 쓸 수 있는 총알이 일본보다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천천히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빚으로 쏘아 올린 로켓의 연료가 다해 이제 중력의 법칙에 따라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일본은 낙하산이 있었고 우리는 없습니다. 자,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가 여러분을 구출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접으십시오. 정치인들은 표를 위한 단기 처방전을 남발할 것이고 언론은 불편한 진실보다 달콤한 희망을 팔기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모든 거대한 위기는 동시에 부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재편의 기회이기도 했다는 것을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폭락한 자산을 사모은 사람들이 10년 후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주식시장에서 모두가 공포로 팔 때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압니다. 누군가는 이 위기에 평생 모은 자산을 헐값에 내놓고 하류층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헐값의 자산을 조용히 주워 담아 새로운 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생존 강령을 제시합니다. 내 집 한 채는 자산이 아니라 거주 공간입니다. 문제는 그 거주 공간 너머에 있는 투자용 부동산입니다. 지방 소도시와 수도권 외곽의 비핵심 부동산은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습니다. 세입자도 없고 매수자도 없는 그 콘크리트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세금과 관리비를 먹어치우는 빚덩어리로 전락합니다. 실거주 한 채를 제외한 비핵심 자산은 지금 당장 매각하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타이밍을 놓치면 박 사장처럼 5억에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저성장 고령화 국가의 통화 가치는 구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일본의 엔화가 지난 30년간 어떤 경로를 걸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원화 자산의 100%를 묶어두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스스로 발을 묶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해법은 분산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 표시 자산, 그리고 한국의 인구, 구조적 제약을 덜 받는 글로벌 우량 기업의 주식이나 ETF로 자산의 최소 30%를 이동시키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십시오. 달러 단기 채권 ETF는 환율 리스크 해지와 이자, 수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입니다. 단, 모든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채널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 생각,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제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방어 필요성까지 겹친 한국의 금리가 12%대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는 당분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고금리는 유노멀입니다. 지금 보유 중인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다면 그 자산을 처분하고 빚을 갚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복잡한 재테크보다 부채를 줄이는 것이 위기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어떤 폭풍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사람은 잔잔한 파도에도 침몰합니다. 위기는 항상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가장 약한 곳부터 가장 조용하게 파괴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눈을 가린다고 쓰나미가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킬 사람은 정부도 언론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 하나,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저희 경제 흐름은 어떤 외압에도, 어떤 광고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통장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날것의 진실만을 추적하겠습니다. 이 냉혹한 경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가성비 좋은 무기.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붕괴의 시대에도 조용히 쓸어 담을 수 있는 역발상. 투자처 3곳의 실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림 설정해 두십시오. 지금까지 뼈를 때리는 경제의 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